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금리 3%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닌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금리가 안 그래도 많이 올랐어서 부동산이 좀 침체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더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하락이 더 커지고 심해질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금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락하게 될 건지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런 거시적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는 제가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침체기였던 부분들도 있고,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긍정적이고 또 그리고 유익한 부분들을 먼저, 그리고 또 개발에 중점을 둬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항상 나누다 보니까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의 얘기는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흐름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리도 이제 3% 인상도 됐고, 또 이제 부동산 하락이 얼마나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언제쯤까지 떨어질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일단 하락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죠. 어찌 보면은 원론적이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훑어보고 이제 후반기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질 거고 오를 수는 있는지, 그게 어느 시기가 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하락 원인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다, 이 부분,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규제가 지금 심하니까 말 그대로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이 3고 때문에 이제 하락이 더 심화가 됐다. 이렇게들 대부분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현 상황과 미래를 짚어보면서 상황을 지켜볼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3%까지 우리나라가 인상을 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금 그리고 주식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높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었죠. 그래서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를 올리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가 또 0.5% 올려서 3%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도 고금리지만 앞으로 또 연준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연준도 시간을 두면서 호흡 조절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올렸고 또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3%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6주 뒤에는 또 3%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3%인데 앞으로 이 3%에서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금리는 현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금리 부분은 얘기를 일단 했고, 국제 정세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 모든 사단에 쉽게 말하면 기름을 부었던 격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각자의 나라들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다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금리와도 연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가 또 오르게 됐죠. 물가를 상승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전되냐 안 되냐가 전반적인 전 세계의 경제 영향을 중요하게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가들마다 예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예측하기 힘든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우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좀
전쟁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푸틴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전 여부에 의해서 전반적인 전 세계의 경제가 좀 더 좋아지고 좀 어려워지고가 결정되는 한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대출 규제가 사실은 부동산 하락의 시작 지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 작년 같은 경우도 DSR이라고 새롭게 만들었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사지 마 내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부동산 사지 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또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주도를 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묶이게 되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하락폭이 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출 규제도 최근에는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출 규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DSR 규제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 부분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이 좀 가시화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계속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금융위원장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말 그대로 완화를 추가적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완만하게 하락되는 걸 원하지 급격한 상승 내지는 급격한 하락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거래량이 너무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도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려고 할 텐데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다. 눈치를 보고 있긴 하지만 하나씩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락에 대한 원인들을 규명을 할 때 오히려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뭔가 규제 완화가 좀 더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그 시나리오를 한번 지금 얘기한 걸 토대로 한번 흐름을 쫙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금리, 지금도 이제 어찌 보면 고금리죠. 그 고금리가 앞으로는 지속될 거다. 그리고 이 고금리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리고 불안한 정세, 그러니까 경제죠. 경제와 고금리 이런 두 부분이 좀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또 소비 심리도 그렇고 뭔가를 준비하려는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위축될 가능성은 좀 더 존재한다. 이게 어찌 보면 외부 요인이에요. 이게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부 요인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지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지금 그래. 어쨌든 작년 연말부터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하락 추세인데, 이게 계속 하락을 할까 안 할까를 봐야 되는데, 이게 단기 조정의 국면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안에서도 다 하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은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가 돼서 그런 혜택을 받은 부동산 종류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공급, 개발, 말 그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이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높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곳들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부동산의 현재 흐름은 일단 하락 추세이긴 한데 이제 곳곳으로 약간의 뭐 핀셋이죠. 핀셋처럼 어떤 데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 지금 관점에서는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부동산이 언제까지 떨어질까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게 지금 현 상황이 단기 조정 상황이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저도 저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야가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조정과 대세 하락을 볼 때, 기간과 금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 설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는 단기 조정의 기준을 하락이 시작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상 지속이 된다. 2년 이상 보합 내지는 하락을, 그러니까 보합도 저는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합 내지 하락이 2년 이상 간다. 그러면 저는 단기가 아니고 대세 하락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보합만 놓고 봐도 1년 난지치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럼 아직까지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대세 하락보다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리고 금액을 저는 보는데요. 매매가가 전년도 기준해서 퍼센트가 좀 있는데 저는 한 15%에서 20% 이상 빠지면 이거는 대세 하락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세 하락 초기 단계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을 냈을 때 얼마나 퍼센트가 하락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아실에서 전체적으로 토대로 통계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내봤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어요. 2022년 올해 1월부터 현재 상황까지 9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봤어요. 서울만 일단 놓고 보면 지금 이게 색깔이 좀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죠. 빨간 거는요, 그러니까 올해 1월 기준에서 가격이 오른 곳들은 빨갛고요. 가격이 떨어진 곳들은 파랗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빨간 게 커고 많이 떨어졌으면 파란 게 짙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볼게요. 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용산을 비롯해서 이 라인들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네? 의외죠? 자,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집계하는 곳마다 사이트마다 기준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의외로 서울은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곽을 중심으로는 좀 하락폭이 조금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정중앙 쪽 라인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고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또 주변은 다 전통적인 강세인 뭐 서초구 강남구부터 시작해서 이쪽 제가 용성광이라고도 말씀드렸던 이쪽 지역을 포함해서는 상승폭이 그래도 지금 하고 있어요. 되게 놀랍죠? 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큰 흐름이 생각보다 가격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뉴스라든가 실제적인 걸 보면은 이게 시세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가 있고 금매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는 원래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시세인데 현재는 갑자기 8억에 뭐가 나와서 거래가 됐어. 그러면 이게 8억을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떨어졌다. 근데 이게 실제 가면 8억이야? 나도 8억이면 사야지 하고 가면요. 8억이 없어요. 10억입니다, 대부분. 이제 금매로 나오게 된 경우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인 상황이에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날짜가 틀렸으면 댓글로 날짜 수정해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매로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빨리 세금 관련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금매를 좀 내놨어요. 근데 그거는 시세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죠. 그리고 그것이 말 그대로 데이터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매매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하락 추세는 맞아요. 보면은. 근데 완만하게 살짝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좀 하락폭이 좀 컸었고 일부 지역들에서 금매로 나간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말 그대로 뉴스에서 가장 마냥 말 그대로 헤드라이트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저는
상위, 그 지역마다 상위 50개 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삼아 봤더니 지금 2006년부터 올해까지 다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게 다 보이죠? 데이터 보시면 쭉 떨어졌다 가고 쭉 갔다 이게 보면은 다 나와요, 흐름이. 2008년을 기준으로는 좀 떨어진 추세들이 좀 강했어요. 2013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14년 정도를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있었고 2017년 정도, 2018년부터는 상승폭이 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 많이 올랐던 몇 년 사이에도 급격하게 하락했던 곡선들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만 놓고 봐도 작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것만 일단 데이터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10억짜리가 현재 한 9억 정도로 지금 최근에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9억 정도로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앞에 얘기했던 부분과 지금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1년일 기준으로 저는 현재 넉넉하게 잡아도 한 10% 정도는 하락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추세를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조정과 대세 하락의 기준을 저는 15에서 20%를 잡았는데 지금은 1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세 하락이 아니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간이 하락 기간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한 1년 정도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보다는 단기 조정인 상황이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하락에 있어서 지금 저는 아까 금리 부분을 말씀드리고 경제 상황 부분 그리고 대출 규제 말 그대로 규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적용하진 않아요. 이제 하락을 보기 위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한 6개 정도를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하락을 현재의 상황도 진단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기준점들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사실은 경제랑 영향이 있죠. 그런 경제 상황과 금리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입주 물량 그리고 전세의 가격들을 보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측을 합니다. 이 6가지 기준을 점을 잡고 여기서 다 하나씩 껴맞추기를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뭐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저의 기준으로는 전국을 놓고 봤을 때는 10대 1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금리는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원래 내용이에요. 근데 금리가 기준금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가 넘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부동산이 하락할 위험성은 있다. 2%가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얘기하기에 그럼 너무 길어져서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거나 아니면 뭐 세미나라든가 강의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훑어보면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0대가 넘어갔죠. 207대 1이래요, 서울은. 근데 지금 10분의 1 수준은 떨어졌습니다. 29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 경쟁률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 이내면은 10%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 단계에 이제 들어선 게 있어요. 제 기준에는. 그런데 서울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30대 1이에요. 아직까진 그래도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구나. 이걸 일단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심하진 않구나 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한번 훑어만 볼게요. 그리고 말 그대로 미분양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어려웠던 시기를 보면은 엄청 미분양이 많았어요. 근데 현재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예전에 가격 하락 있었던 것보다는 심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00호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파란 표시 된 거 있죠. 이게 지금 미분양 수가 높은 거거든요. 경북이라든가 경기, 경남, 전남은 그래도 좀 위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봐서, 그래도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 자체는 좀 그러니까 현재 위험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락폭이 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나 경북, 경남, 전남 쪽은 조금 더 향후에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도 보면 거래량 많이 줄었어요.
네, 미분양은 늘고 거래량은 줄고 이게 어쨌든 하락 신호예요. 이미 하락하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내부 영향으로 인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물량도 굉장히 없었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아니다 정도.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려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자,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동산 그래서 언제까지 하락할 건데가 주제잖아요. 현재까지는 단기 조정 상태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이 지금 좀 많이 커요. 그리고 그 외부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상태고요. 현재는 단기 조정 상태고 내년 초까지는 외부 영향이 좀 큰 상황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전체 흐름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외부 요인인 금리와 경제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경제 상황도 조금 지금하고 보합되거나 좀 더 안 좋은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하락할까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정부라든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왜냐? 이 하락이 이런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거래량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면서 안전한 걸 추구하는 게 정부 전략인데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겠죠. 그런데 가격 오르는 건 겁나고 그래서 하나씩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앞으로 계속 규제 관련 대출 규제도 포함해서 개발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완화와 개발 이거 내부 요인이에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이 내부 요인은 오히려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락과 상승이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현재는 이 외부 요인이 너무 커요. 호재고 뭐고 약발이 다 먹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자, 그런데 이 완화와 개발이 실제적으로 완화가 하나씩 되고 그 파급 효과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금리와 경제가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안 좋은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항상 안 좋지 않습니다. 풀릴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완화와 개발은 어찌 보면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좋아지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더 하락하면 어떡할까? 자꾸 초조하고 불안하고 많이 불편해. 혹시나 시청자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그냥 매도하세요.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까지 잡고 있을 물건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갖고 있지 말라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부동산은요, 1, 2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4년, 5년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전략이 대부분이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1, 2년 안에 매도를 하면요, 번 것도 거의 다 세금으로 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내부 요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외부 요인은 단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를 보는 거고 내부 요인은 중장기를 볼 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세팅을 할까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외부 요인이 안 좋으니까 좀 매도를 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가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면서 버티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초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전체로는 큽니다. 자, 그런데 다 하락하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도요, 가보면, 아니, 계속 고점으로 유지하는 지역이 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내년 초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일단 많다고 봅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후에 개발 이슈 지역들 있죠. 지금도 얘기가 있거나 초기 단계인 곳들이 이제 진행을 계속 할 건데,
계속 언급이 되고 얘기가 나오고, 소위 말해서 모아타운도 이제 발표가 또 앞두고 있고, 신통도 또 추가 발표할 거고, 역세권 개발 그로 인해서 또 계속 다들 입지 좋은 곳들은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건데, 무튼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언급이 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라든가 뭔가 늘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웬만한 버티기 전략으로 가되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하시면 매도를 해서 그냥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상황이 흐름은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듯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되, 약간 냉철하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가가고, 지금 당장에 몇 개월을 보는 게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한 1, 2년 정도 뒤를 내다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거시적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 매주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